저는 올해 75 되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원찮지만 그래도 혼자서 살림 꾸려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평생 모아서 마련한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해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 민수도 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두었지요. 아들 내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보러 옵니다. 그것도 요즘 들어서는 2달에 한 번 꼴로 뜸해지더군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아들과 손주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밥 먹을 준비 다 해놨어. 아이고, 어머니 또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희 그냥 들러서 인사만 드리고 갈 건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늘 그렇듯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주 민수도 좋아하는 갈비찜이 있다며 밥을 2공기나 먹었지요. 다 먹고 나서 아들이 커피를 타왔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할 말이 있는지 표정이 달라졌네요. 어머니, 사실 오늘은 좀 의논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민수가 이번에 영국 명문학교에 조건부 합격했어요. 3월에 갈 수 있대요. 손주 민수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네. 근데 유학이라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맞아요, 어머니. 그게 좀 예민한 얘긴데요.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댁을 팔면 어떨까 해서요. 지금 이 동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대요. 어머니 댁 정도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걸로 민수 유학 보내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방 하나 있으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손주 유학을 보내자니요. 그것도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서 통보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방 하나 준다고? 네, 지금 둘째 방 있잖아요. 거기 어머니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은 같이 쓰게 하고.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아서 장만한 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손주 유학 보내고 나는 며느리 집 한 구석에 얹혀 살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니?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거야. 내가 혼자 된 후에도 10년 넘게 지켜온 집이고, 어머니, 그건 알지만요. 지금 민수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내 집을 팔아서 손주 유학 보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너희 집 한 구석에서 눈치 보며 살으라고?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잘 모셔야지요. 그리고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옆에서 돌봐드릴 수 있고.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력한 노인으로 보였을까요? 아직은 충분히 혼자 살 수 있고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데 내가 아직 다른 사람 신세질 정도로 늙은 것 같진 않은데,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민수도 대학 가면 저희는 어머니 모실 생각이었어요. 좀 앞당겨진 것뿐이지. 아들은 아무 말도 않고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지만 자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수 앞길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던 겁니다. 내 집을 팔아 손주 유학비로 쓰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구나. 너희 마음대로 하렴. 밥상을 치우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무도 모르게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2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뻔했지요. 제 집을 팔아서 손주 유학비로 쓰자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며느리는 와서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 집을 팔라는 말을 듣는 게 익숙해질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 어머니,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래요.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지금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도 있고 해서 집값이 오른대요. 빨리 팔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대요. 벌써 부동산에까지 알아봤다는 말에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동의하기도 전에 이미 다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 의사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 너희들이 결정해 놓고 나한테는 통보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물론 어머니, 의견이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계속 말한다는 게 계속 강요한다는 말과 같아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불편한 거 하나 없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집값의 일부는 어머니 용돈으로 드리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를 나에게 용돈으로 준다고요? 마치 크게 생색내는 것처럼 말하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산 집을 팔아서 나 용돈 준다는 말을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 돈으로 생색내는 거냐? 아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이 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과했다는 걸 알았는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돈은 어머니 돈이죠. 다만 우리 민수 유학 보내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요. 아들, 내가 지금 몇 살이니? 예? 저요? 48이요. 그래, 48이면 충분히 지 자식 하나는 건사할 나이 아니냐? 너희가 못 벌어서 그러니? 집 대출 받으면 되잖아. 내가 왜 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민수 키우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어요. 집 대출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고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민수 유학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유학을 안 보내면 되지. 국내 대학도 좋은 데 많잖아.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민수 인생인데요. 해외에서 공부하면 앞으로 기회가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손주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제 꿈이에요. 손주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할머니인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 손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손주 유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 제 존엄성의 문제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생각해 보도록 하마. 이 할머니가 오늘 내일 죽는 것도 아니고 남은 인생 생각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끝으로 그날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내 집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노후를 지켜야 하는 건지. 일주일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없이 왔네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아들이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 네 처가 너무 심했어. 네,
와이프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말투가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과했던 게 아니라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지난해 구조조정 있었잖아요. 회사에서 희망퇴직하고 계약사원 중에 선택하라 해서 계약사원으로 다시 고용계약하고 계속 다니기로 했거든요. 급여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창피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와이프도 민수 교육비 때문에 알바까지 뛰고 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랬구나.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니? 체면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실패한 아들로 보이기 싫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을 파는 건, 그건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집을 팔더라도 너희 집에서 살고 싶진 않아. 네? 그럼 어디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생하는데 어머니로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아들에게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친구 영자가 생각났습니다. 영자는 몇 년 전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로 인해 아들 집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 순자야. 아이고, 순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이지. 영자야, 내가 지금 아들 집에서 산다면서? 어때? 편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불편해. 내 집 같지가 않아. 며느리가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눈치가 보여. 손주들 공부한다고 조용히 하라지. 부엌에서 내 음식 해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들 집에 가서 산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될 게 뻔했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내가 지금 아들이 내 집 팔아서 손주 유학비로 쓰자고 했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순자야, 절대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내 집 팔면 끝이야. 한 번 팔면 다시는 못 사. 영자의 간절한 충고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집을 지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주 민수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수야, 웬일이니? 학교는? 오늘 일찍 끝나서요. 할머니 뵈러 왔어요. 손주가 학교 마치고 할머니를 보러 오다니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밥을 먹고 나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유학 포기했어요. 뭐라고? 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빠가 회사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 저만 외국 가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손주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18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 걱정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한국 대학 가기로 했어요. 여기도 좋은 대학 많으니까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한 게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유학 갈 수도 있잖아요. 손주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모아둔 재산이 있는데 손주의 미래를 위해 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내 집을 팔아서 아들 내외에게 얹혀 산다는 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며칠 후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들 집에 가서 살지는 않을 것이고, 그 대신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결정했다. 집 팔기로 하마. 정말요? 어머니, 그리고 집은 팔더라도 너희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을 거야. 집 판 돈으로 내 살 곳 장만하고 나머지를 민수 유학비로 주겠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내 아들 때문이야. 민수가 나한테 찾아와서 유학 포기한다고 하더라. 그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로서 도와주고 싶더라고. 네. 민수가요? 언제요? 며칠 전에 찾아왔었어. 너희한테 말 안 했구나. 내가 결정 내릴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민수가 자기 마음대로 할머니를 찾아간 것에 대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부동산 중개인이랑 찾아뵐게요. 어머니 집 보러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이미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시세를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이 정도면 민수 유학비 충분히 나오고, 어머니 작은 집 하나 사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 잘 됐구나.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꾸민 정원, 손수 도배한 벽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혼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순히 내 집을 팔아야 하나? 민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돈이 정말 민수 유학비로만 쓰일까? 며느리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족 일을 봐주었던 박 변호사였습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변호사님,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박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주 유학비로 집을 팔자고 했던 일, 그리고 내가 결국 결정을 내린 일까지.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좀 의심이 들어서요. 정말 이 돈이 손주 유학비로만 쓰일지.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걱정 많으시겠네요. 제가 도움을 드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집을 판 돈을 바로 아드님께 주시는 게 아니라 신탁 계좌를 만드셔서 그곳에 넣어두시고 유학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학교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집 구입 비용도 그 계좌에서 꺼내서 직접 처리하시고요. 신탁 계좌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특정 목적으로만 돈을 쓸 수 있게 묶어두는 계좌입니다. 손주분의 유학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조건을 달 수 있죠.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됩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집을 판 돈이 정말 민수의 유학비로만 쓰일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드리자면 새로 사실 집은 김 여사님 단독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공동 명의나 아드님 명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제 명의로 할 생각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 집 주소는 아드님께 바로 알려주지 마세요. 네, 왜요? 아드님 내외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 김 여사님의 명의로 따로 재산이 있는 걸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드님 댁으로 모시려 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새 집으로 이사하시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팔자고 할 때부터 저를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 내 손주를 의심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를 생각하면 경계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일 집 보러 오겠다는 분이 있대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벌써. 내가 결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요즘 이 동네가 뜨거워서 그런가 봐요. 내일 오전에 오신대요. 제가 같이 가 있을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집을 팔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예정대로 구매 희망자가 왔습니다. 아들도 함께 왔고요. 낯선 부부가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분들이 마음에 든대요. 가격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신대요. 아들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구매자들이 돌아간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작은 집 알아보고 이사하시는 것도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그냥 계약금 받으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방도 준비해놨고. 역시나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작아도 내 집이 좋아. 어머니, 혹시라도 어디 아프시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저희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난 아직 멀쩡하다. 누구 도움받을 만큼 골골하지 않으니 걱정 말아라. 아들이 더 말하려다가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 그만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새 집은 어디로 알아보고 계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들은 조금 서운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아파트를 봤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마트도 가까워서 혼자 살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 집이 좋겠네요. 1억 5천만 원이면 적금 깨지 않아도 집 한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원래 집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안전시설도 잘 되어 있고 경비원도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새 집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구경자분이 계약금 입금하셨대요. 계약 진행하시겠어요? 그래, 진행하자. 어머니 새 집은 어떻게 됐어요? 찾으셨어요? 응, 방금 계약했어. 어디쯤이에요? 제가 가보고 싶네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는. 아직 계약만 했어. 이삿짐 다 옮기고 정리되면 그때 알려줄게. 네? 왜요? 어머니 혼자 이사하시게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괜찮아. 짐도 얼마 없고 이사 업체에서 다 해준대. 어머니,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왜 혼자 하시려고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아, 걱정해주고 염려해줘서 고맙지만 아직은 엄마 혼자서 다 할 수 있단다. 내가 결정한 일이니 그냥 믿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 집은 작아서 다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계신 줄 알고 왔어요.
응,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짐을 정리하고 계셨군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천천히 하면 된다. 안 힘들어. 근데 어머니, 새 집은 어디쯤이에요? 남편이 물어보래서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사 다 하고 알려줄게. 네, 왜요? 저희가 어머니 집 주소도 모르면 어떡해요? 만약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할게, 걱정 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번에 좀 심하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거리 두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혼자 이사하고 싶은 거야.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떠난 후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외롭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살았던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돈은 제가 만들어 놓은 신탁 계좌로 들어갔고요. 그 계좌는 오직 민수의 유학비와 제 생활비로만 쓸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이사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며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이사하시죠? 제가 꼭 도와드려야 하는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니야. 이사 업체에서 다 해준대. 너는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정말 저희를 피하시는 건가요? 아들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마음일지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 이해해 줘.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사 당일 예정대로 이사 업체가 왔습니다. 짐을 트럭에 싣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새 집은 아담했지만 깨끗했습니다. 7층의 위치에 전망도 좋았고 햇빛이 잘 들어와 밝았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다 옮겨놓고 가자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녁이 되자 점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놀라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 주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혹시 아들이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내고 온 건가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 옆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새로 이사 오신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들어오세요. 새로 이사 오셨다고 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있으실까 해서요. 이 아파트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이웃과의 첫 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제 또래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살아요. 저도 그래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생겼네요. 이 아파트 노인분들 모임도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1층 경로당에서 모이는데
함께 가실래요? 그래요? 좋아요. 이명자 씨 덕분에 새 환경에 적응하는 게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이명자 씨가 돌아간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을 팔고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잘 이사하셨어요? 새 집은 어떠세요? 응. 잘 이사했어. 집도 좋아.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해. 어머니, 제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찾아뵙고 싶어요. 아직은 좀 기다려줘. 내가 새 환경에 적응하고 나면 알려줄게.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와도 가까워져서 함께 시장도 가고 경로당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잘 지내세요? 그래. 민수야, 잘 지내 너는? 네, 저도요. 이제 영국 비자 신청 끝냈고요. 다음 달에 출국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할머니, 가기 전에 꼭 뵙고 싶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빠랑 엄마는 모르게 제가 혼자 갈게요. 민수의 말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손주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말하면 민수야, 할머니가 아직은 좀 정리할 게 많아. 내가 출국하기 전에 할머니가 만나러 갈게. 그때 보자. 할머니,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보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거리를 두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그런데 문득 박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계좌 내역 확인해 보셨나요? 며칠 전 박 변호사가 물었던 말입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했고, 박 변호사는 빨리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신탁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큰 금액이. 이게 뭐지? 확인해 보니 자동차 할부금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계좌는 오직 민수의 유학비와 제 생활비로만 쓸 수 있도록 설정해 둔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할부금이 빠져나갔다니 급히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자동차 할부금으로요. 역시 그랬군요. 김 여사님, 제가 의심스러워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아드님 내외가 새 차를 구입하셨더군요. 그것도 꽤 고급 차를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손주 유학비를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정작 그 돈으로 고급 차를 산 것입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김 여사님 진정하세요. 다행히 신탁 계좌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돈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출금을 막고 환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이럴 수 있다니. 집을 팔아 손주 유학비를 마련해 달라더니 정작 그 돈으로 고급 차를 샀다니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계좌 내역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왜 박 변호사가 새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다면 제 재산은 이미 다 그들 손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래, 나야. 너 시간 있니? 할 얘기가 있어. 네, 지금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희 새 차 샀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더라. 자동차 할부금으로. 아, 그거는, 내가 신탁 계좌 만들었다고 했잖아. 민수 유학비랑 내 생활비로만 쓸 수 있게. 그런데 자동차 할부금이 빠져나갔어. 어떻게 된 거니? 아들이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수 영국 데려다 주려면 차가 필요해서요. 와이프가 장거리 운전을 못해서 안전한 차가 필요했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영국에 가는데 국내에서 자동차가 무슨 소용인지, 게다가 꼭 새 차여야 하는지, 그것도 고급차가 아니면 안 되는지. 거짓말 하지 마. 민수 영국 가는데 새 차가 왜 필요해? 그것도 고급 차를.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와이프가 오래전부터 바꾸고 싶어 했던 차가 있어서. 어차피 민수도 가고 어머니 돈도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 모르게 돈을 빼낸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손주 유학비라며 집을 팔게 한 후, 그 돈으로 고급차를 산 것입니다. 변호사가 환불 조치 취했어. 그 돈 다시 계좌로 들어올 거야. 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미 계약금 다 내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손주 유학비로만 쓰기로 했어. 어머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 아들, 며느리, 손주를 위해 집을 팔았는데 그들은 날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듯 했지만 이미 믿음이 깨진 후였습니다. 그래,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찾아뵙고 싶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직도 주소를 물어보는군요. 배신감과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준비가 되면 알려줄게. 어머니, 그럼 민수는요? 민수가 할머니 뵙고 싶어 해요. 곧 출국하는데. 민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에게는 죄가 없는데. 민수한테는 따로 연락하마.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환불 조치 완료됐습니다. 돈은 다시 계좌로 들어왔고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큰 손해는 막았네요. 김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손주의 유학비는 직접 학교로 송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드님 내외를 통하지 마시고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시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아드님 내외가 김 여사님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셨더라고요. 후견인 지정에 대해서도 문의하셨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후견인이라니,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매라도 있는 것처럼 꾸미려는 건가요? 후견인이요? 무슨 소리예요? 김 여사님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이 후견인이 되죠. 그러면 재산관리 권한도 넘어갑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물론입니다. 김 여사님은 완전히 건강하시고
의사결정 능력도 충분하십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니. 알겠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올게요. 그날 오후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 나이치고는 매우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인지 기능도 정상이었고요. 그 진단서를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아드님 내외가 후견인 신청을 하더라도 이 진단서가 있으면 기각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김 여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해 두면 어떨까요? 아드님 내외가 아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문득 새로 사귄 이후 이명자 씨가 생각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마음이 잘 맞았고 이명자 씨는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분 같았습니다. 한 분 생각나는데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게요. 좋습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집을 팔아 손주 유학비라더니 그 돈으로 고급 차를 사고 이제는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니. 그러던 중 손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그래, 민수야. 잘 지내니? 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영국 가요. 떠나기 전에 꼭 할머니 뵙고 싶어요. 손주와 다음날 시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훌쩍 커버린 손주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부모님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혼자 온다고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꼭 할머니 만나야 한대서.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말 없어. 난 이만 가볼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못 믿겠어. 내 집 팔아서 손주 유학비 대주겠다고 했더니 그 돈으로 고급 차를 사고 이제는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져가려 했잖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 변호사님이 다 알려주셨어. 너희가 후견인 지정에 대해 문의했다면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민수야, 너만은 진심으로 사랑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렴. 민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이렇게 가족과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 민수가 부모를 데려온 것도 서운했지만 그 아이는 부모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테니 이해는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물었습니다. 저예요. 이명자요. 괜찮으세요? 퇴근하다 보니 불도 안 켜져 있어서. 이명자 씨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이명자 씨가 김치찌개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 안 드셨죠?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 나눠 먹으려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이명자 씨가 들어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덕분에 간만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가족 일로 좀 속상해서요. 말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명자 씨의 따뜻한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집을 팔게 된 이유, 아들 내외의 배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정말 힘드셨겠네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이명자 씨의 위로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아들도 한동안 제 재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죠.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서로 거리를 두고 또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김 여사님도 그 과정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명자 씨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명자 씨가 돌아간 후에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어제 아드님 내외를 만나셨다고요? 네, 손주가 약속을 잡았는데 부모를 데려왔더라고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수군의 학교에서 입학 확인 서류가 왔어요. 등록금도 곧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직접 학교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드님 내외가 차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환불 조치 이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김 여사님, 혹시 아드님 내외와 대화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도 가족이니.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이해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박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하늘이 참 푸르렀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손주 민수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어제 제가 거짓말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내가 부모님 말을 거역하기 힘들었겠지. 할머니, 저 내일 영국 가요. 오늘 저녁에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국해요. 그래. 긴 여행인데 건강 조심하고 영국 가서도 잘 지내길 바란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정말 사랑하니까요. 그래. 할머니가 갈게. 어디서 만날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희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 있어요. 여기서 만나요. 호텔 이름과 방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혹시 또 아들 내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영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일 테니 손주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저녁에 갈게. 짐을 챙기고 인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크를 하자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뛰어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방 안에는 다행히 민수 혼자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녁 먹으러 나가셨어요. 제가 할머니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저한테 시간을 주시겠대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둘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제 일 엄마 아빠가 할머니 만나야 한다고 해서. 괜찮아. 민수야, 이해해. 그런데 왜 갑자기 너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거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아빠가 회사에서 또 문제가 생겼대요. 이번에는 해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도움을 청하려고. 또 다시 돈 문제였군요.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내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랬구나. 내 아빠가 직접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 아빠도 많이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엄마도요. 차 계약도 취소했대요. 그래, 알고 있어. 할머니, 저 유학비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민수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만큼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길 바란다. 민수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너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푹 자렴.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침대가 2개 있어요. 이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돌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왔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 내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할머니께서 늦어서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러려고. 내일 아침 일찍 가면 돼. 네, 편하게 쉬세요. 저희는 옆방에서 잘게요. 아들 내외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제가 한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고 며느리니까 완전히 관계를 끊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해가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민수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합류했지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공항까지 배웅해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앞에서 걸어갔고 저는 민수와 함께 뒤따랐습니다. 출국장 앞에 도착해서 민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방학 때 꼭 돌아올게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손주를 보내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민수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아들과 며느리와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도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대화를 해야 할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던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 커피 한잔 하자. 공항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특히 제가 차 문제도 그렇고 어머니를 속인 것도 정말 용서해 주세요. 진심이 담긴 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당장 다 용서하고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해. 네,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만큼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아, 내가 직장에서 해고됐다면서.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 대상에서 계약사원으로 고용계약 변경하고 그냥 계속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가 불경기라 결국 계약사원도 다 계약 해지됐어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창업을 해볼까 해요. 제가 IT 쪽이니까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시작해보려고요. 창업. 쉽지 않을 텐데. 네,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민수 유학비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으니 다른 생활비는 와이프가 일을 더해서 벌 거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일할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하던 일을 풀타임으로 바꿨어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니 약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보렴. 그리고 이제는 솔직하게 지내자.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었으면 좋겠어. 네, 약속드립니다. 아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이사한 집 주소다.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찾아뵐게요. 그래, 하지만 갑자기 오지 마. 미리 연락하고 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카페에서 나와 헤어지기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알았어. 나도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렇게 아들 내외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점은 마련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김 여사님 잘 지내셨어요? 민수군은 잘 출국했나요? 네, 아까 배웅했어요. 아들 내외와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 그러셨군요.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럭저럭요.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생각이에요. 현명하신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민수군 학교에 등록금을 송금했습니다. 1년치 등록금과 기숙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모두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신탁계좌의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박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문득 내 인생도 이제 조금씩 맑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약속대로 미리 연락한 후에 2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창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고, 며느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영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고, 매주 이메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손주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웃 이명자 씨와도 더 친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아들 내외와 관계가 좋아지고 있나 봐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이명자 씨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작지만 사무실도 얻었고 직원도 2명 뽑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잘 될 것 같니? 네, 자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투자자도 구했어요. 다행이구나. 열심히 해서 성공하길 바란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실래요? 사무실 구경도 하시고 제가 점심 대접할게요. 그래, 시간 내볼게. 다음 날 아들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도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개발 중인 앱이에요.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관리 앱인데 어머니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개발 중인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인들이 약 복용 시간을 기억하고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응급 상황 시 가족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기능이 있는 앱이었습니다. 이거 좋은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 유용할 것 같구나. 정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자신감이 생겨요. 아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점심 먹으러 가요.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어요.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서 식사를 하니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손을 잡고 다니던 기억,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기억,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사실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였어요. 내가? 네. 어머니께서 저희를 떠나시고 저희 행동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너무 돈에만 집착하고 가족의 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잊고 살았고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 앱의 시작이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이 시련이 아들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기쁘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래, 난 내가 자랑스럽단다. 아들과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픔도 많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유학을 잘하고 있고, 아들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며느리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새 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2학년이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아들의 스타트업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꾸준히 일하며 가정을 지키고 있었고요. 저도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명자 씨와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마치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77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제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보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